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논술과 교사 오재혁입니다. 3학년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큰 시험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수고로울 거고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좀 쉬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좀 푹 쉰 후에 이 수업을 듣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9월 평가원이 종료됐습니다. 너무 큰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해줄 말은 정말 많지만 일단 다 생략을 하고요. 제가 항상 말하는 어떤 모토 같은 거죠. 항상 자신감만 있으면 국어는 잘 풀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곤 해요. 물론 자신감만으로 되진 않겠지만 자신감을 가질 만한 실력을 갖추자는 말도 됩니다. 근데 이제 9월 평가원을 본 이상, 정말 중요한 시험, 6월, 9월이 다 치른 이상 우리는 자신감을 뛰어넘은 확신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고 수능이라는 큰 시험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되게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 어떻게 시험을 쳤든 간에 잘 쳤든 만족하지 못했든 간에 틀린 지점들을 잘 복습하고 애매했던 지점들을 잘 복습하면서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답을 찾는 논리를 여러분이 가져갈 수만 있다면 수능날에 분명히 12월 달에 엄청나게 발전된 성과 혹은 지금 잘 본 그것을 더 잘 보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 다른 영역도 시험 중에 정말 특기할 만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내는구나. 역시 평가 문제 참 잘 낸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만한 지점들이 꽤 많았는데 일단 시험 당일날에 빠르게 이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문법 영역 풀이를 한번 같이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럼 좋겠어요. 일단 11번부터 같이 볼게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반가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대놓고 수능 완성이 연계된 개념이었어요. 그죠? 수능 완성 실전 모고 1차 실전 모고에서 이 개념을 그대로 다루고 있었다. 근데 평가원 모고로 오면서 조금 더 개념이 축소된 것에 속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오랑 아가 만날 때 와로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한 학급은 이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긴 했는데 혹시나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다라고 할 때 그 오라는 어간에 아라는 어미가 붙으면 와라고 발음이 되죠. 오와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발음 안 하지. 와라고 되는데 이걸 두 가지 현상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 개의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축약 규칙에 해당하겠죠? 당연한 거지. 줄어든 거니까. 축약이라는 말은 줄어든다라는 말을 한자로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학계에서 더 설명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걸 교체로 보는 거예요. 이 현상을 의문 교체 현상으로 보는 게 설명적 타당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계에서. 왜 교체로 보느냐? 오라는 단모음이랑 아라는 단모음이 만나가지고 와라는 이중모음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중모음은 뭔데?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란 말이야.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단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었다. 교체되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이 현상을 학계에서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단모음화라고 합니다. 단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동화됐다라는 거죠. 아, 동화는 아니고 바뀌었다라는 거죠. 변화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명칭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 명칭 자체를 묻진 않지만 이 개념을 공부할 때 덩달아서 공부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보통 수능이라는 시험은 시의성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더 좋아하는 편은 수능에 내는 편이에요. 문제를 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점을 내준 거야. 오와가 와가 될 때는 오라는 단모음이 이 반모음으로 오 반모음으로 바뀌는 거잖아.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면 반모음 J, 그러니까 이 반모음 2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한 거죠.
답은 무조건 4번입니다. 그죠? 왜? 견디라는 어간에 어서라는 어미가 결합해요. 근데 얘가 겨가 된단 말이야. 겨. 그지? 이게 어떻게 겨가 돼? 얘가 반모음으로 바뀌니까 여는 반모음 이 플러스 어니까요. 그죠? 앞에 있는 반모음 이가 반모음 이로 바뀌었다라고 봐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반모음만 형성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됩니다.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띠여가 띠여로 발음나. 띠여로 발음나. 이거는 반모음 제이가 첨가된 거죠. 반모음 첨가 현상이지, 첨가. 얘가 하나 이중모음으로 바뀐 게 아니잖아. 이 중간에서 바뀐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단모음 어에 반모음 J가 그러니까 반모음 E가 첨가되면서 띠여라고 발음돼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차와 아도가 결합해서 차도가 됐다. 이런 거는 음은 탈락 현상이죠. 동일모음 탈락 현상이죠. 동일모음 탈락. 우리가 절로 가라고 할 때 어간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지. 가 플러스 어미 아가 붙는 건데 걔네들 중에서 둘 중 하나의 음운이 탈락해가지고 가라고 발음이 나는 거죠. 비슷한 겁니다. 차아도인데 차도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차아도인데 차도. 그러면 이 두 개의 어간이 두 개의 모음이 겹치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그죠? 3번 잠그와 아가 결합해서 잠가가 됐어. 이거는 그냥 규칙 활용 때 말하는 탈락 현상이죠. 규칙 활용 때 말하는 탈락 현상이고 전혀 관련이 없죠. 4번 답이고 5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틀렸다면 5번을 찍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 앞에서 설명했던 OO 반모음 W로 바뀌는 현상을 그대로 말해준 거거든. 보기에 가 라는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선생님의 질문을 봐야 돼요. 요즘 문법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굳이 대화 상황을 주거나 그냥 어떤 이미 쓰여있는 글을 준다고요. 그 맥락을 파악해가지고 답을 도출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안 읽고 그냥 여기까지만 읽고 나서 답을 고르려고 했으면은 당연히 답을 5번을 골랐을 확률이 있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읽었을 때 반모음 제1호 개출에는 얘를 들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11번에 대한 풀이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인데요. 지문형 문제라서 막 꼼꼼하게 읽진 않고요. 그냥 말할 거리들이 있는 지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2번 같은 문제는 요즘 대부분의 지문형 문제가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문법 파트에서 거의 배경식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구분하는 거냐면 맨발에서 접두사가 맨 이런 식으로 접두사가 이 그 붙임표라는 것을 딸고 오느냐 딸고 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평소에 개념 공부를 확실하게 했던 사람이라면 굳이 이걸 읽지 않아도 곧바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를 같은 경우에도 이 르에는 붙임표가 안 붙잖아. 왜? 를 자체가 단어이기 때문에 조사라는 건 단어에 속하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단위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쓰임과는 관련 없이 실제적인 쓰임과는 관련 없이 르를 하나의 단어로 보기 때문에 르에는 붙임표가 안 붙죠. 학교 앞에 삽니다에서 살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용언이 사전에 쓸 때 어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미 달을 달고 나온다. 기본형이라고 하죠. 기본형을 묻고 있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앞 집처럼 띄었으면 안 된다라는 정보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한 단어라는 거지. 결합한 단어라는 점을, 합성어라는 점을 복합어라고 말하는 게 좋겠네요. 파생어도 이렇게 쓰니까 이런 식으로 표제어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거 앞에 읽어줬으면 되는 거고요. 사실상 4번과 5번을 비교해주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번은 되게 쉽게 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 자체에서 논, 두, 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죠. 자, 답 고르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 3문단이죠. 세 번째 문단의 중간 부분을 읽어보면은 2등분 과 어쩌고 제공한다. 가장 나중에 결합한다는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결합한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져올 수가 있어? 그렇죠. 직접 구성성분 분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죠. 이 사전을 읽을 때 사전 관련된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 조금 특이한 개념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그 개념이 조금 잘 다뤄지지 않던 굉장히 좀 현장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좀 문제 자체는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은 수월하게 풀었더라도 13번에서는 조금 까다롭게 느꼈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대놓고 3점이잖아요? 3점짜리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쫄았을 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긴장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관련된 어문 규정도 분명히 존재하고, 관련된 학문적인 논의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일단 보자면, 기억부터 읽어줘야겠지? 기억 읽으면,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경우, 자꾸 쓰이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 쓰여있는 조차 이런 것들이 조차라는 또 활용형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사를 변해버렸다라는 거지. 자주 같은 경우에도 잣다라고 할 때 그 잣이라는 어간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 활용형 우를 만났는데 얘가 자주라고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참아 같은 경우에도 참다라는 게 막 이제 뭐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참는 거잖아. 활용형인데 참아로 굳어졌다. 붙었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붓부터 시작했는데, 물론 원어 따지면 조금씩 어형이 다르긴 해요. 그 중세국어 따지면 조금씩 어형이 다르긴 한데 일단 그대로 써볼게요. 붓 플러스 어로 시작했는데 얘가 부터로 굳어졌다. 왜 그러냐고. 그냥 잣우라고 쓰던가 참아라고 쓰던가 이런 식으로 형태소를 밝혀주지 않고 왜 그게 소리 나는 대로 어형 자체가 굳어졌냐고요. 그죠? 그 이유는 당연히 이 기억에 제시된 것들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단어의 의미가 애초에 있었던 것하고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쫓는다고 할 때 쫓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의미와 이 조차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 부터라는 것도 이렇게 붙는다, 찰싹 붙는다라는 건데 나부터 뭐뭘 보인다라고 할 때 내가 어디 뭐 붙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에 이렇게 굳어진다. 근데 얘네들 중에 기억에 해당하는 단어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애초에 이 의미와 이 의미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써야 돼? 처음에 의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줬어야 돼. 그냥 비교해보는 거죠. 근데 이 의미를 기준으로 할 때 딱딱 했을 때 그냥 다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뭐 다른 어떤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긴 한데 부서 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줬다라고 했으면은 기발한 생각을 좇았다, 이제 추구했다, 아니면 따라갔다라는 말이잖아요. 따라갔다. 그러면 나 좇으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안 되죠. 두 번째 건 어때요? 지각이 잦다,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나는 휴일에 이 책을 잦게 읽었다, 많이 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의미가 통하지. 얘는 자주라는 말이 잦다라는 말과 굉장히 의미가 통하는 거잖아요. 자주 그런다라는 거잖아요. 잦다라는 말 자체가, 정의 자체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참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참으며 뭘 참아요? 참을 게 없는데, 그지? 나는 참아 그의 눈을 볼 수 없었다. 얘도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부터 같은 경우에도 그 일은 내가 붙으며 이런 식으로 쓸 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기억에 해당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일단 문제에서 요구한, 기억에서 요구한 것과 가장 가까운 풀이가 될 텐데 힌트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줄 때는 형태를 기준으로 풀어줄 수도 있어요. 모양새를 말하는 거지. 모양. 이 단어의 모양을 가지고 풀어줄 수가 있다고. 자, 재밌는데 이거는. 재밌는데 이거는. 여기를 한번 봐줄까, 여기를? 여기를 봐주면 우 빼고는 다 뭐야? 맞아. 그치? 우 빼고는 다 어아예요. 이 어아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형태소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어미죠. 근데 우는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형태만 봐도 사실 얘가 따로 떨어지긴 합니다. 따로 떨어지긴 하죠.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일단 문제 설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품사 개념하고 문장 성분 개념을 같이 물었습니다. 이거 공부를 대충 하는 경우에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품사와 문장 성분을 같은 걸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사랑 부사어랑 전혀 다른 건데 같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헷갈렸다면 품사가 무엇인지, 품사는 이제 형태론, 단어론, 단어의 형태, 기능, 의미에 따른 분류를 말하는 게 품사이고요. 문장 성분은 이 하나의 덩어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를 묻는 게 문장 성분입니다. 통사론, 문장론에서 나오는 거죠. 이야기가 되는 영역이 전혀 다른데 관련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용어 자체가 비슷한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도 이쪽을 공부를 좀 했다면 여러분들이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건 그냥 문장이랑 선지 진술만 같이 비교해주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네요. 자, A. 빵은 동생이 간식으로 제일 좋아한다. 자, 명사가 조사와 결합한 건 맞는데 일단 격조사에서 땡이야 이미. 목적으로 쓰인 건 맞죠? 좋아하다의 목적어인 거지. 동생이 간식으로 빵을 제일 좋아한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는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보조사고요. 격조사와 쓰이려면은 목적격 조사인 을과 쓰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2번 부사가 관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였다. 아주는 부사 맞죠? 아주는 부사 맞는데, 단독으로 쓰인 부사가 맞는데 내가 수식하는 거는 다른 성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옛밖에 없어요. 옛이라는 거는 지금 물건을 꾸며주고 있는 품사, 관형사죠. 관형사를 꾸며주는 부사어다. 부사는 이것저것 많이 꾸미잖아. 그지? 답은 2번. 사실 2번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2번 찍고 넘어가도 큰 상관 없습니다. 자, 3번. 나중에 어른 돼서 우리 다시 만나자. 명사가 조사와 결합 없이 맞는데, 조사와 결합 없이 맞는데 주어로 쓰였다가 아니지. 주어로 쓰였다가 아니지. 자,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함정이죠. 가장 대표적인 함정이죠. 되다 혹은 아니다를 서술어로 갖는 문장의 바로 앞 성분, 바로 앞에 이가가 붙는 성분은 보어죠. 그리고 그 앞에 원래 붙는 성분을 우리가 주어라고 치는 거죠. 얘는 어른이 되다가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어른을 보어로 봐줄 여지가 생깁니다. 그죠? 그럼 주어는요, 생략된 거지. 보어, 복격 구문에서, 보어가 등장하는 구문에서 주어는 굉장히 많이 생략돼요. 예를 들어서 5시가 되었다 라고 하면은 5시가는 되었다의 바로 앞성분이기 때문에, 이 가를 포함한 바로 앞성분이기 때문에 보어예요. 그러면 주어는 생략됐다라는 거지. 시간이,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시 만나자라는 거니까 앞에는 우리가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주어져.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보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좀 쳤는데. 자, 4번 D. 친구가 내게 준 선물은 장미였다. 명사가 어미와 직접 결합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땡이죠. 서술어로 쓰였다라는 건 맞아요. 서술어로 쓰인 건 맞는데 이다라는 거죠. 장미이다, 장미이였다가 줄어서 장미였다가 된 거지. 이는 조사잖아요.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의 특징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용언처럼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뒤에 막 어미들이 붙을 수가 있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희한한 조사죠. 품사 분류할 때도 표를 그리면
형태부에서 이제 형태 부분에서 가변화에 속하게 되는 특이한 친구입니다. 서술격 조사. 이 개념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5번 수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으로 쓰였다. 무슨 말입니까? 새 말이잖아. 얘는 누가 봐도 명사죠? 그 중에서도 요즘 명사가 되겠지. 새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 명사가 아니면 체연, 수사는 체연에 속하는 거니까 체연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형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품사 자체가 수관형사로 가기 때문에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라고 봐주는 게 맞는 거죠. 14번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15번은요.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을 법한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선지들은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놨다면 그냥 쉽게 거릴 수 있는 선지들도 많았는데 잘 다루지 않았던, 중세국어 공부할 때 거의 다루지 않았던 개념들도 좀 섞여있긴 했어요. 하지만 정답 자체는 너무나도 뚜렷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좀 애매하게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정답 자체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일단 그냥 다 봤다고 치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번부터 쭉 볼게요. 말싸미야, 홀빼, 홀빠이, SE 주격조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군. 기출문제에서 엄청 많이 다루지 않았나? 주격조사나 서술격조사 같은 거 쓸 때 이라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자음으로 끝나면 앞에 있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라고 그대로 쓰이는데 모음으로 끝나면 그냥 모음 이만 쓰이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걸 단모음으로 보죠. 그 다음 명사 자체가 이로 끝나면 모음 이로 끝나면 아예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 기출문제로 많이 풀어봤잖아요. 작년에 언어와 매체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뤘던 문제죠. 내신에도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싸미와 홀빠이를 분석해보면 말쌈과 이고요. 홀빠이는 헐, 바, 이가 되는 거죠. 얘네 둘의 형태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르죠. 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두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확장적으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개념은 이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현대국어의 단모음인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중세국어 때에는 이중모음이었다. 그때 이런 단모음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읽혔다라는 거죠. 소리값 자체가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읽지만 이때는 어이, 아이, 오이, 우이 이런 식으로 읽었다라는 겁니다. 중세국어 때, 현대국어의 단모음이 중세국어 때에는 이중모음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확장적으로 공부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이라의 하다는 현대국어 동사 하다와 품사가 동일하군.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중세국어 문제 풀이는 결국에는 현대국어 문제 풀이다. 현대국어만 봐주면 돼요. 현대국어만. 자, 앞에서 한이라가 어디에 있어요? 한이라 여기에 있죠. 한이라에 대응하는 것만 보면 되잖아.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 놈이 한이라.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정도 대응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는 많다야. 하다는 많다야. 그치? 현대국어 동사 하다와 품사가 동일할 수가 없어. 이 형용사인데, 그치? 전혀 다른 거죠? 굳이 배경식 쌓자면 중세국어의 허다가 현대국어의 하다와 품사가 동일하고 같은 단어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얘는 역시 부적절하죠. 위에도 동일하지 않았고 밑에도 부적절하고 품사가 동일하지 않고 3번 이랄과 사이로에는 동일한 강약을 표시하는 방점이 쓰였고 자 이거 성조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자 똑같이 방점이 쓰여있으니까 또 당연히 성조도 같을 거야. 근데 성조는 고저에 관련된 거잖아.
높낮이에 관련된 거잖아요. 강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강약, 고저 이런 것들이 퉁치자면 비분절 의문이잖아. 의문이라는 거는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분절되지 않는 의문 중에 뭐 강약, 고저, 장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장단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속하는 개념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강약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에서 비분절 의문으로서의 기능을 한 적이 없죠. 그죠? 뭐 물론 단어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단어 차원에서는 비분절 의문의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성조, 고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중세국어랑 엮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 당시에 특정 성조를 가지고 있던 단어들이 현대국어에서 장음을 가진 그 형태소, 이 당시 단어 중에 특정 성조를 가지고 있던 어떤 형태소가 현대국어로 굳어지면서 변하면서는 장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묻기엔 조금 지역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확장적으로 배경식을 좀 넓히기 위해서 뭐 이런 걸 외워두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들어놓으면 관련된 개념의 문제, 뭐 지문형이나 그런 걸로 지문형 문제 같은 걸로 출제가 됐을 때 익숙하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굳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자, 성조는 고저에 관련된 거니까 강약을 표시하는 방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거의 배경식으로 푸는 거였습니다. 아마 3번을 찍었을 확률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잘 다루지 않던 개념이기 때문에 착각해서 아리까리 했기 때문에 답을 3번에 찍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하이어와 뻔한 피하고저에는 모두 피동편이 쓰였군. 일단 뭐 이것도 사실 그냥 봐도 느낌은 오는데 굳이 여기에 있는 걸 보자고요. 얘를 이렇게 대응시켜줄 수 있죠. 대응해줄 수 있죠. 자, 하이어는 하여금으로 현대국어에서 굳어졌고 뻔키 하고저는 편하게 하고자로 바뀌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뭐뭐 하게하다. 당연히 사동표현이죠. 사동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역시 무조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일단 근데 위에 중세국어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얘만 보자고. 얘 자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조금 복잡하게 썼는데 하다 아까 말했던 그 동사 하다와 품사가 동일한 그 중세국어의 하다에다가 사동접사 이가 붙은 형태로 봐주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뉘잖아요.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나뉘잖아. 얘가 이제 사동접사가 되는 건데 중세국어 때는 분명히 사동표현이죠. 사동표현이 쓰인 거고 편하게 하고죠. 여기에서도 사동표현이 쓰인 거죠. 얘는 단형사동, 그러니까 접사가 붙은 단형사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뒤에 있는 거는 뭐뭐 하게 하다 문장적으로 풀어준 장형사동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모두 사동표현이 쓰인 겁니다. 하여금 같은 경우에는 형사 자체도 부사고 이 자체가 사동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일종의 개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휘 자체가 피동의 뜻을 가지고 있다, 사동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금은 뭐뭐 하게끔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어휘적 사동으로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예전에 몇 년 전에 교육청 모의고사에 한번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출제된 적이 있는데 최근 학계의 경향을 보면 어휘적 피사동도 인정해줘야 된다. 현대 학계문법에서 표준 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피사동 표현입니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어휘적 피사동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기출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이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금은 좀 사동 표현과 잘 어울리는 표현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답은 5번이죠. 답은 5번인데 이것도 역시 중세국어는 현대국어 문제다. 중세국어 문제풀이 현대국어 문제풀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말로 풀 수가 있습니다. 대응시켜주면은 수매가 쓰는 대로 가잖아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사용하는 데에 편하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죠? 쉽죠? 쉽죠? 이걸 이제 괜히 이제 28자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이거 날마다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뭐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더 쉽게 풀었을 텐데 참고 삼아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쓰거나 할 때 쓰다는 중세국어 때도 이런 어령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용하다에 쓰다는 이런 어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기는 어려웠던 거고 일단 사용하다라는 뜻 자체를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쓰다, 날마다 사용하다 거기에 편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국어 문제는 현대국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위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5번을 찍어줄 수 있었으면 충분했다. 문제 풀이로서는 충분합니다. 나머지 복습을 할 때는 다양한 개념들을 다시 봐줄 필요는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봤고요. 여러분들 너무 바쁘기도 하고 저도 오늘 학교 내에서 당일날에 찍고 시험 당일날에 찍고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문법 파트까지만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출석 과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정답 오답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췄든 아니면 틀렸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번호 하나를 써주는 거예요. 문항 번호 여러 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써주시면 되고요. 혹시 앞으로는 이제 좀 이런 강의보다도 다른 컨텐츠들, 논술에 관련된 컨텐츠들, 여러분들이 가볍게 볼 수 있는, 머리 식힐 수 있는 컨텐츠들을 주려고 하는데 혹시 9월 모의고사 이런 풀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질문이 있다, 이런 거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반영해가지고 수업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어제죠. 네, 어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본 시점으로 보면 어젠데 녹록지 않았던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쉬어주시면서 자신감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